100억 달러. 1977년 전쟁의 폐허 속에서 막 일어서던 대한민국이 세계를 향해 던진 야심찬 목표였습니다. 지금 블랙핑크나 오징어 게임 같은 KK 콘텐츠가 벌어들이는 천문학적인 수익과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당시 한국에게 100억 달러는 국가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숫자였습니다. 이 믿기 힘든 도전을 취재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미국의 젊은 경제 분석가 에밀리. 그녀의 눈에 비친 메이드 인 코리아는 아직 세계 시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값싼 노동력의 산물일 뿐이었습니다. 가발, 신발, 옷가지를 팔아 어떻게 저 거대한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인지 그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죠. 과연 한국이 해낼 수 있을까? 전 세계 언론의 의구심 속에서 대한민국은 필사적이었습니다. 낮은 품질과의 싸움, 선진국의 텃세, 그리고 마치 강력한 리더의 외침처럼 온 나라를 휘감았던 수출 증대라는 절대 과제. 하지만 순탄할 것 같았던 질주 앞에 예기치 못한 세계 경제의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목표 달성이 점점 더 불투명해지는 위기의 순간들. 에밀리는 자신의 회의적인 분석이 현실이 될 것이라 예감했습니다. 이 무모한 도전은 결국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하지만 숫자와 데이터 넘어 밤낮 없이 공장을 돌리고 마지막 한 조각의 제품이라도 더 수출하기 위해 발버둥 치는 한국인들의 모습은 그녀를 깊은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세계의 비웃음과 경제 위기 속에서 수출 100억 달러라는 불가능해 보였던 기적을 이루어냈을까요? 냉철한 외국 분석가의 시선마저 뜨겁게 만들었던 그날의 감동 실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에밀리 존슨, 미국의 경제 주간지에서 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한국에 오기 전까지 제가 아는 한국은 분단국가라는 이미지와 최근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한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 정도였어요. 특히 K-팝, K-팝 같은 현대적인 콘텐츠의 힘은 인상적이었죠. 그런데 1977년 한국의 목표는 달랐습니다. 수출 100억 달러. 그것도 대부분 옷이나 가발, 합판, 싸구려 전자제품 같은 것들로요. 제가 처음 발을 디딘 서울의 공단 지역은 뭐랄까 거대한 에너지와 혼돈이 뒤섞인 곳이었어요.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재봉틀 소리, 코를 찌르는 염료 냄새, 좁은 골목을 위태롭게 오가는 낡은 트럭들. 사람들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이상하게도 빨랐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쫓기거나 혹은 무언가를 향해 필사적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처럼요. 저는 여러 공장들을 방문했습니다. 가발 공장에서는 어린 소녀들이 믿기 힘든 속도로 머리카락을 엮고 있었고, 봉제 공장에서는 산더미 같은 옷감 속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밤늦도록 미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전자제품 조립 공장도 생겨나고 있었지만 대부분은 외국에서 부품을 들여와 단순 조립하는 수준이었어요. 제가 보기엔 전형적인 저임금 기반의 노동집 약적 산업 구조였죠. 미국의 기준으로 보면 기술 수준이나 부가가치가 매우 낮았습니다. 이런 걸 팔아서 100억 달러를 채우겠다고? 제 취재 노트 첫 장에 적힌 문장이었어요. 제 눈에는 그 목표가 허황되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품질이었어요. 메이드 인 코리아 라벨은 국제 시장에서 여전히 싸구려, 저품질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몇몇 외국 바이어들은 한국 제품의 마감 처리나 내구성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고, 심지어 선적된 물품 전체가 품질 미달로 반품되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무역 상사에서는 그런 장면을 직접 목격하기도 했어요. 미국에서 온 듯한 바이어가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샘플 셔츠에 실밥이며 단추 구멍까지 꼼꼼하게 지적하고 있었고, 한국 측 담당자는 진땀을 흘리며 연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가격을 깎으려는 압박도 상당했고요. 저임금 말고는 내세울 경쟁력이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수출액을 기하급적으로 늘릴 수 있다는 건지 제 머리로는 계산이 서지 않았어요. 제 기사 초안은 이런 비판적인 내용들로 채워져 갔습니다. 한국의 야심찬 수출 목표, 그러나 품질 문제와 낮은 부가가치라는 그림자, 뭐 이런 제목이었죠. 그런데 취재를 계속하면서 제 분석 틀을 흔드는 장면들을 자꾸만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전자제품 공장에서는 자신들이 조립한 라디오의 수신율을 높이기 위해 기술자들이 밤을 새어 회로를 연구하고 있었어요.
외국 기술을 베끼는 수준을 넘어 어떻게든 성능을 개선해 보려는 필사적인 노력이었죠. 또 다른 봉제 공장에서는 퇴근 시간이 훌쩍 지났음에도 몇몇 작업자들이 남아 불량품을 골라내고 서로의 작업 결과를 꼼꼼히 점검해주고 있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들의 표정에는 피곤함과 함께 묘한 자부심 같은 것이 어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옷인데 외국 가서 욕먹으면 안 되지 않느냐는 그들의 말이 잊히지 않았어요. 정부의 역할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신문과 방송에서는 연일 수출 목표 달성을 독려하는 캠페인이 흘러나왔고 수출 실적이 좋은 기업이나 근로자에게는 수출의 탑이나 표창 같은 포상이 주어졌어요. 마치 나라 전체가 수출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거대한 팀처럼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이런 국가적인 총력전은 제가 아는 서구의 자유시장 경제 모델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었죠. 제 노트에는 이제 상반된 내용들이 뒤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심각한 품질 관리 문제 옆에는 자발적인 품질 개선, 노력 관찰됨 낮은 기술 수준 옆에는 빠른 기술 학습 및 응용 능력 보유 같은 메모가 적혔습니다. 수출 실적 그래프는 분명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었지만 그 이면의 현실은 제가 이해하기엔 너무 복잡하고 모순적이었습니다. 과연 이 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단순한 모방과 값싼 노동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 뜨거운 에너지는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100억 달러라는 목표는 정말 달성 가능한 걸까요? 아니면 곧 터져버릴 거품일까요? K-파프의 세련된과는 너무나 다른 이 거칠고 투박한 산업 현장 속에서 저는 점점 더 깊은 의문과 호기심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놓치고 있는 숫자에 잡히지 않는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1977년 가을이 깊어가면서 한국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연초의 뜨거운 열기와 100억 달러 달성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은 조금씩 불안감으로 바뀌어 갔어요. 저 역시 그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상승하던 수출 증가율 그래프가 눈에 띄게 둔화되기 시작했거든요. 원인은 복합적이었습니다. 몇 년 전 세계를 강타했던 오일 쇼크의 후폭풍이 본격적으로 밀려오고 있었어요. 주요 선진국들의 경기가 침체되면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한국산 섬유, 제품 등에 대한 수입 규제 움직임이 노골화되었습니다. 값싼 노동력이라는 유일하다시피 한 경쟁력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덮친 데 덮친 격으로 품질 문제도 다시 한번 발목을 잡았습니다. 유럽으로 수출된 대규모 전자제품 물량에서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되어 전량 반품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어렵게 쌓아가던 메이드 인 코리아 이미지가 한순간에 추락할 위기였죠. 이 소식은 한국 언론에도 대서특필되었고 사회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상황은 제가 처음 한국에 오기 전 예측했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값싼 노동력에만 의존한 성장은 한계가 있고 품질 관리 시스템 없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제 분석이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 상사에게 보내는 중간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태로 미루어 볼 때 한국의 연내 수출 100억 달러 달성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임. 기존의 성장 모델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으며 구조적인 변화 없이는 위기 극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국제금융시장에서도 비슷한 예측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국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고개를 들었고 연말 목표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어요. 신문에는 연일 어두운 경제 지표와 우려 섞인 기사들이 실렸고 한때 하면 된다는 자신감으로 넘쳤던 사회 분위기도 눈에 띄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제가 또다시 이해하기 힘든 광경을 목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위기 앞에서 무너지는 대신 오히려 더 강하게 뭉치고 더 필사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정부는 총력 수출 체제를 선포했습니다.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수출 현장을 독려하고 기업들에게는 어떻게든 수출 물량을 확보하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마치 전쟁이라도 치르는 듯한 비장함이 느껴졌어요.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기존 시장이 막히자 이전에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중동이나
아프리카 같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무역 사절단이 급파되었습니다. 품질 문제로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공장마다 품질 관리 비상령이 내려졌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한 공장에서는 사무직 직원들까지 생산 라인에 투입되어 밤새도록 제품 검수를 돕고 있었어요. 눈은 충혈되고 손은 부르텄지만 누구 하나 불평하는 기색 없이 묵묵히 일했습니다. 노동자들의 헌신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잔업과 특근을 감행했고 월급의 일부를 떼어 수출 장려 기금 같은 것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한 신문에서는 금반지나 비녀 같은 귀금속을 수출 역군들을 위해 써달라며 내놓는 시민들의 이야기가 미담 기사로 실리기도 했죠. 이것은 제가 아는 합리적인 경제 논리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애국심? 아니면 다른 무언가?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제 예측대로 한국 경제가 위기에 봉착한 것을 확인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위기에 맞서는 한국인들의 방식이 제 상상을 초월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분명 비효율적이고 어쩌면 위험한 방식일 수 있었습니다. 국가 전체가 하나의 목표에 매달려 모든 자원을 쏟아붓는 모습은 비이성적으로 보이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그 속에는 분명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든 길을 찾아내려는 처절한 몸부림. 1977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이 다가오면서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과연 기적은 일어날 수 있을까? 아니면 이 모든 노력은 결국 실패로 돌아갈까? 저 역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분명한 것은 제가 이곳에서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경제 현상이 아니라 한국가 전체가 운명을 걸고 벌이는 거대한 드라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제 취재 노트는 다시 한번 예측 불가능한 한국인들의 이야기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1977년 12월 서울의 겨울 공기는 유난히 차갑고 팽팽했습니다. 거리에는 온통 수출 100억 불 달성을 염원하는 구와 포스터들이 나붙었고 라디오와 텔레비전에서는 매일같이 수출 실적 집계 현황이 발표되었습니다. 온 나라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것 같았어요. 저 역시 마감 기사를 미뤄둔 채 매일 발표되는 숫자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제 이성은 여전히 힘들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들의 처절한 노력이 어떤 결실을 맺을지 지켜보고 싶다는 강한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마지막 며칠은 정말 숨막히는 시간이었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전국의 공항과 항만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컨테이너 하나라도 더 실어보내기 위해 영하의 날씨 속에서 밤새도록 하역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되었죠. 심지어 목표 달성이 아슬아슬하다는 소식에 일부 기업에서는 운송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엄청난 비용을 감수하고 긴급 항공편을 동원했다는 이야기까지 들려왔습니다. 제가 보기엔 분명 비합리적인 선택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숫자 이상의 의미가 걸려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77년 12월 22일이었습니다. 오후 늦게 라디오에서 긴급 속보를 알리는 시그널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사무실 동료들과 함께 숨을 죽이고 라디오 앞에 모여 앉았습니다. 잠시 후 아나운서의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마침내 해냈습니다. 대한민국 연간 수출액 1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 순간 사무실 안은 물론이고 창밖거리에서도 엄청난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동차들은 일제히 경적을 울려댔고 공장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서로 부둥켜 안고 만세를 불렀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마치 월드컵에서 우승이라도 한 듯한, 아니 그 이상의 감격과 환희가 대한민국 전체를 뒤덮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저 경제 목표 달성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뜨겁고 거대한 감정의 폭발이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것, 데이터와 분석만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의 정체를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가난과 전쟁의 폐허 속에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려는 한 국가 전체의 처절한 자존심 싸움이었고 미래를 향한 간절한 염원이었습니다. 제가 값싼 노동력, 저품질이라고 평가절하했던 그 공장들,
그 제품들 하나하나에 이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희망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K-팝 K-팝의 화려함과는 분명 달랐지만 그 밑바닥에 흐르는 강인한 생명력과 뜨거운 열정은 어쩌면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쓴 비판적인 기사 초안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찢어버리고 새로운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지막 기사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1977년 한국의 100억 달러 수출 달성은 단순한 경제적 성공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 앞에서 좌절하는 대신 국가 전체가 하나 되어 위기를 극복해낸 인간 의지의 승리다. 세계는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 뒤에 숨겨진 한국인의 놀라운 저력과 잠재력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제 기사는 미국에서도 작지 않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발도상국의 성공 신화에 관심을 보였고 한국의 성장 모델에 대한 새로운 분석과 평가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이면의 어두운 그림자, 노동자들의 희생이나 권위주의적인 정부의 역할에 대한 비판이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1977년 12월 22일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무대에 자신들의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킨 날이자 국민들 스스로 깊은 자긍심을 확인한 역사적인 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제가 처음 방문했을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발전했습니다. 이제는 세련된 문화 콘텐츠와 첨단 기술력으로 세계를 매료시키는 나라가 되었죠. 하지만 저는 압니다. 오늘날의 눈부신 성공은 1970년대 그 치열했던 산업 현장에서 땀 흘렸던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요. 그들의 뜨거운 심장이 뛰었기에 대한민국은 멈추지 않고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네, 역시 한국인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불가능 속에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 위대한 여정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